90억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 미국에서 또 미국에서. 미국의 기준은 취득세 90억 기준이에요. 왜냐면 취득 원가가 있고 매매 원가가 있으니까 9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세금이 왕창 난 거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내냐면 한국에서 우선 한국법에 의해 세금을 냈잖아요. 미국에서 양도소득 다시 내는데 그 양도소득 계산하는 방법이 차액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 차액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취득한 처분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처분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하냐면 감정을 새로 받아요. 감정을. 이 건물에 대한 감정을 새로 받아요. 왜냐하면 10억이 아니라 실제로는 감정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뭐 영주권 받은 시점으로 따져서 뭐 이렇게 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시면 아까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취득을 하셔서 미국으로 이주를 가시는 계획을 가지신 분은 가급적이면 부동산 처분을 그 시점 이전에 하시는 게 유리해요. 어떤 경우든. 이거는 제가 여기서 뭐 다른 분한테 얘기 안 드린 거고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데 영주권을 취득해서 가실 거면 미국 가실 거면 무조건 재산 처분은 영주권 이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 아니면 그냥 갖고 계셔라. 하시면 나중에 골치 아프다. 그건 뭐 세금을 줄일 수는 있는데 세금을 줄일 수는 있는데 간에 미국에도 세금을 보고 하셔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전에 처리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한국 세무사들이 몰라요. 한국 세무사 잡아봐야 아무 얘기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엑시 플랜을 미리 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요새 EB5로 많이 가시잖아요. EB5로 가셔서 터지는 문제가 이거예요. 그냥 갔는데 영주권자다 보니까 신고를 소득세 신고하는 건 다 알아요. 소득세 신고하는 거는 뭐 여기하고 거기는 건 다 아는데 부동산 취득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검토를 하고 가시는 게 좋다. 소득세 뭐 금액을 얼마나 줄이냐 뭐 늘리냐 이 문제는 이제 뭐 미국 세무사하고 한국 세무사하고 할 문제예요. 그거는 그 플래닝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거는 미국 뭐 세무서에서 보통 그 IRS에서 한참 기다렸다 연락이 와요. 야 너 미국 뭐 한국에 있는 왜 이거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알 수밖에 없냐면은 금액이 큰 금액이 이동을 한 거잖아요. 100억이면 뭐 금액이 큰 거잖아요. 그게 이동이 되면은 요새는 한국에 아시겠지만 한국에 그 통장으로 들어오면 이게 미국 국세청에 금방 신고가 가거든요. 자기 소셜 넘버를 다 넣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 이동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금액 이동이 많아지면 말씀드렸듯이 걔네가 소명하라고 연락이 오는 거고. 소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없이 이미 다 처분하고 났으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감정을 좀 받아서 금액을 새로 뭐 해놓든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는 반드시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뭐 관심이 있으신 지역이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지역이 미국하고 베트남 쪽이어서 미국하고 베트남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 부동산 투자를 왜 하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요새 투자자가 없어서 해외로 가고 싶다는 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민 좀 가고 싶다. 뭐 은퇴 이민이나 자녀 때문에 가셔야 된다는 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절세예요. 절세. 절세. 한국 부동산은 사실은 세금이 너무 많아요. 한국 부동산 세금이 너무 많고 해외 부동산은 뭐 세금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간단해요. 굉장히.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 우선은 뭐 베트남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트남 아까 양도소득세 몇 프로라고 했죠 제가? 2%. 2% 매매가에 간단해요. 이제 법이 바뀌겠죠. 근데 지금은 간단해요. 왜? 얘네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뭐 산 가격, 파는 가격, 뭐 양도 차익을 구분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한 가격에 2%. 간단하게. 그 다음에 취등록세. 취등록세가 있어요. 근데 뭐 몇 프로 있는데 얘네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분양을 받으시면 분양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분양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취등록세는 거의 고려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고유세. 고유세? 이것도 지금은 뭐 0.43%니 0.4%니 얘기를 하는데 얘네는 뭐 전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요. 취득세도 사실 재산세도 계산을 못 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0.432니 0.3%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숫자적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준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보유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가 지금 금융 시스템이 되고 있잖아요. 금융 시스템이 되고 만약에 이제 어떤 뭐 전산 시스템이 다 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취득세나 등록세나 보유세가 생길 거예요. 생기고 한국 정도로까지 갈 거예요. 얘네는. 근데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시려면 지금이 좋으신 거예요. 사실은. 다 된다면은 편하긴 편한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시세 차익이라든가 어떤 세금의 절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제는 저희가 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요. 미국은 양도소득은 양도 차액의 뭐 퍼센티지가 15에서 뭐 10%에서 한 30, 한 5%까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러냐? 우리는 건물 팔면 건물 파는 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은 그게 없어요. 미국은 양도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이 당해년도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우선은 이제 봉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봉제는요, 부부 합산은 50만 불까지 봉제해요. 50만 불. 그 다음에 개인은 25만 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건물을 50만 불 주고 샀어요. 이거를 100만 불에 팔았어요. 세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셨죠? 세금이 없어요. 부부 공동 2년 이상 살면 세금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1만 불이 됐다. 그럼 세금이 얼마죠? 1만 불이잖아요. 1만 불. 그렇죠? 만 불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생기서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만 불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당해년도 버는 소득세, 소득금액. 내가 여기서 10만 불을 벌었어요. 소득액이 당해년도 소득액이 10만 불이에요. 10만 불에 만 불에 대해서 11만 불을 소득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죠. 왜? 집 팔 때 언제 파냐면 내 소득이 적을 때 파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래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이 뭐 집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50만 불짜리 사서 100만 불 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양도소득 이래요. 요거를 잘 계산하시면 되고 취등록세 미국은 없어요. 미국 가서 취등록세 누가 낸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취등록세는 없어요. 그냥 뭐 레코딩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몇십 불 내는 건 있어요. 근데 뭐몇 프로 몇 프로 우리는 우리 얘기하는 취등록세가 없어요. 우리는 뭐 1.4%에 뭐 해서 심하고 뭐 4.3% 이렇게 되잖아요. 취등록세는 그렇죠. 오피스에서 4.3% 아니에요. 없어요. 취등록세 없어요. 보유세? 보유세는 1%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역별로 틀려요. 뭐 0.5%에서 1.9%까지 있는데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지역은 1%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재산세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 동네 내가 이제 막 분양받아서 새로 막 개발되는 동네 가시잖아요. 그거는 한 1.8% 내세요. 아까 교육세 얘기하셨죠? 저한테 그 교육세가 여기에 들어가요. 새로 동네를 만들면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모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세라는 멜로루즈가 들어가요. 멜로루즈 텍스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 멜로루즈 텍스는 평생 내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공채를 구입하듯이 보통 한 22년 정도 내요. 그럼 22년 뒤에는 세금이 몇 프로예요? 1%.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LA 도심은 멜로루즈가 없어서 다 1%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년 뭐 이런 동네는 다 1%예요. 없어요. 멜로루즈 텍스가. 개발세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뭐 새 동네를 가. 그럼 1.8%.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재산세는 자 미국은 집을 오래 갖고 있으시면 있을수록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김 선생님이 집을 여기에 샀어요. 여기에 100만 불 주고 샀어요. 우리 이 선생님이 여기에 집을 150만 불 주고 샀어요. 재산세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재산세가 집이 붙어있어. 같아요? 틀려요? 요율은 같겠지. 금액이. 한국은 같아요? 틀려요? 아파트 여기 401동 402호 같은 아파트. 재산세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한국은. 미국은 틀려요. 왜 틀린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100만 불에 대해서 1%, 이분은 150만 불에 대해서 1%. 예? 근데 이 옆집에 사시는 분은 이 집을 50년 전에 2만 불 주고 샀어. 이분은 2만 불에 대해서 1%. 같은 집이 붙어 있는데. 얘네는 공시지가라는 게 없어요. 미국은 공시지가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매입 가격. 매입 가격에서 얼마가 빠지냐면 8,000불 빠져요. 공제는 8,000불. 그러니까 100만 불 샀으면 100만 불에서 8,000불 뺀 99만 2,000불에 대해서 내는 세금. 그 다음에 1년에 2% 이내로밖에 못 올려요. 그러니까 2%라는 게 뭐냐면 99만 불에 대해서 2%까지만 올리는 거죠. 세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99만 불이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 2%씩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세금이 장기 보유하면서 본래서 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하신 게 뭐냐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종부세. 미국에 내가 집을 한 10채를 샀어. 종부세가 있냐 없냐? 미국은 종부세가 없어요. 10채를 사셔도 10채는 뭐냐면 내가 각각의 가지신 집에 대해서 1%씩. 10채가 있으면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합쳐서 우리가 지금 뭐 얼마 이상 이런 거 없어요. 종부세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많이 가지셔도 상관없어요. 베트남 종부세 없어요. 아셨죠? 종부세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민주 국가라고 하지만은 약간 사회주의 개념이 들어가서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낸다 그런 개념 때문에 종부세가 생긴 거라 이 외국은 종부세라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주택이고요, 주거용이고요.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이점이 또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점이 있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주광숙 지점장 얘기하실 때 내가 기존에 있던 상가를 팔고 새로운 걸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세금 혜택이 있어요. 어떤 게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00만 불 주고 내가 상가를 샀어요. 이거를 팔고 101만 불 주고 상가를 샀어요. 자, 이거는 살 때 얼마에 샀냐면 50만 불 주고 산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양도 차익이 50만 불에도 세금을 내야 안 내요? 네? 내죠. 우리가 양도세금 내잖아요. 맞죠? 맞죠? 자, 이 건물 샀어. 이 건물 샀다고 해서 세금 내요 안 내요? 이 양도세 내요 안 내요? 사고 판대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죠. 내죠? 미국은 안 내요. 미국은 이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 1031 익스체인지라고 해요.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내가 판매한 가격보다 1불이라도 높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031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유예가 돼요. 그럼 세금을 언제 내요? 뭐 이걸 또 샀어. 150만 불 주고. 이걸 또 샀어. 200만 불 주고. 근데 더 이상 안 사. 그럼 이때 내요. 한 번. 얼마에 대해서 내요? 150만 불 차익에 대해서 세금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 야, 그럼 이렇게 내나? 이렇게 내고 계속 내고 이렇게 하나? 맨 나중에 하나 세금 같은 금액 아니야? 세금은 같을 수 있는데 다르죠? 뭐가 다르죠? 현금을 바로바로 여기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이 안 같아요. 계산해보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다가 계속 하다 120만 불에 팔았어. 20만 불에 차 보니까 세금을 계속 내는 것보다 이게 훨씬 유리한 거죠. 현금이라든가 뭐 세금에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업용 건물을 사시면 이거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1031 익스체인지라는 거.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이 절세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이런 절세,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이 많다. 단지 베트남은 이런 게 없어요.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서 미국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궁금하신 게 있는데 저한테 또 많이 질문하시는 세금 쪽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세요. 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얘기 드릴게요. 자, 수익형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돈이 나가셨으면 한국에 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내가 베트남에 콘도를 갖고 있는데 콘도를 임대를 줘서 수익을 올렸어요. 한국에 소득 신고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해야 돼요, 한국은.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외국에 있다고 해서 신고 안 해요. 외국에서 해야 돼요. 미국도 해야 돼요. 미국은 미국에도 해야 되고 한국에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미국하고 한국, 베트남하고 다른 게 뭐냐면
베트남은 뭐 베트남에 그걸 소득 신고하고 뭐 세금을 다시 공제를 받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다 그냥 그대로 신고하시는 거고요. 자,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드세요. 자, 내가 그 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아파트를 한 달에 1,500불 임대를 줬어. 이게 수입이야. 그러면 경비로 빠져야 되는 게 있죠. 네? 미국은 그게 돼요. 경비로 뭐가 빠져요? 자, 수익 금액이 있으면 경비로 빠지는 거. 내가 아파트 콘도를 샀어. 그러면 수입은 1,500불이야. 그러면 아무 경비도 없으면 매달 1,500불씩 수입 발생한 거를 내가 한국 국세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경비를 공제를 해줘요. 뭐가 공제가 될까요? 관리비. 네? 자, 한번 불러보세요. 관리비 또, 수리비 또, 수수료. 네? 수수료. 무슨 수수료? 관리? 야, 부동산 수수료 또. 이게 다 이건 금액 작은 것들만 생긴 거죠. 네? 세금. 세금 아니고 재산세? 세금은 아니고 재산세. 경비에서는 또 이건 작은 금액들이에요. 은행 이자. 아, 은행이자. 그렇죠. 은행이자. 또 모기지 했으니까 또 감가상각. 감가상각. 예? 그럼 50만 원짜리 사갖고 내가 1,500불 수입 올린다고 하면요. 감가상각이 50년이면 건물 같은 거 30년 나누거든요. 30년 나누면 한 15,000불이면 한 달에 한 1,000불 되겠죠? 은행이자가 50만 불 중에 25만 불 은행에 빌리면 뭐 한 2% 잡으면 500불 되면 한 달에 한 400불 되겠죠? 재산세 1%니까 5,000불이면 한 달에 얼마 되죠? 400불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비가 뭐 손님한테 한 300불, 수리비는 100불, 수수료 100불. 그럼 얼마죠? 1,800, 2,000, 2,300. 그러면 얼마야? 세금 내야 안 내요? 세금 안 내요. 세금 안 내요. 한국도 세금 안 내고 미국도 세금 안 내요. 근데 현금 갖고 가시는 건 어떻게 돼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감가상각은 장부상만 숫자를 나타내는 거지 현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1,000원 현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800불 빼면 현금은 나한테 200불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미국의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수익형 건물. 이걸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려고 그러면 뭐 그게 개인 회사가 됐든 법인이 됐든 개인으로 해서 이거를 소득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이 가장 큰 거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 이거는 제가 이제 부동산 방송을 하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얘기했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런 거예요. 이게 맞아요. 상가는 더 크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집을 사면 가급적이면 현금만 갖고 사지 말고 은행이자를 쌀 때 은행이자를 모기지를 조금이라도 하시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다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그돈 50만 불 투자할 것을 50만 불 두 개를 사시는 게 훨씬 이득이신 거지 50만 불 하나에 몰빵 넣으면 이게 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는 굉장히 손해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물어보시는 건 이런 걸 생각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안 하시고 뭐 다 물어보시는 게 내가 건물 사서 아파트 하나 사서 이거 임대금 얼마 들어요? 임대금 얼마 들어오는데 돈을 계산해봐서 나한테 얼마 들어올 건지 생각해야죠. 만약에 한국 뭐 베트남에 투자해서 1,500불 받으셔서 아파트 사서 했으면 한국에 1,500불 그대로 신고하셔야 돼요. 왜? 베트남에 세금 내는 거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이거 미국 같은 경우 이게 다 계산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그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면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해외 부동산이 그냥 막연하게 한국 부동산이 어려우니까 해외 부동산 투자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것도 답은 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해외 부동산 우리가 지금 여러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가장 요새 들어서 인기 있는 지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미국이고요. 두 번째가 베트남이고요. 세 번째가 말레이시아예요. 근데 미국이 가장 큰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 뭐 겉으로는 그러잖아요. 뭐 미국이 뭐 반미 얘기하고 미국은 투자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매년 이민 가시는 분도 제일 많고
미국 실제로 해외 투자 금액 보면 미국이 1위예요 항상.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투자 방법이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고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시세 차익이라든가 뭐 장래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거로 미국을 투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금액이 크신 분이라든가 기관에서 미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미국은 모든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하는 거고요. 전 세계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보면 1등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베트남이 투자를 해도 예를 들어 베트남에 뭐 집 세 채 살 돈이면 미국이 한 채 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이 가장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가장 보수적으로 미국을 항상 첫 번째로 꼽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지역이 바로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은 왜 인기가 좋으냐면 베트남이 인기가 좋은 또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뭐 20-30%씩 베트남 부동산이 뛰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베트남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이 왜 중요하냐? 자,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지금은 다 해요.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들 돈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 투자를 자유화시키고 다 했잖아요. 그거는 뭐 중국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베트남이 왜 이 외국인 투자자한테 유리하냐면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를 100% 하게끔 안 만들어놨어요. 베트남은 전체 부동산의 30%만 투자가 가능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리고 이 30%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한테는 건물을 살 수가 없어요. 요 30%에서만 사고 팔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 아파트를 줘요. 아파트를 지는데 1000동을 줘. 1000호를 줘. 1000세대. 1000세대에서 333세대만 외국인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333세대만 외국인한테 팔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요는 뭐 무한정 있겠지만 공급은 제한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가격도 달라요. 그런 이유 때문에 베트남 부동산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100으로 해놨으면 공급이 포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베트남 부동산의 중요성. 또 하나, 뭐 뒤에 얘기 나오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추가로 얘기 드리면, 자, 그럼 베트남 지금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건 잘 판단하세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제가 못 드린 이유가 선호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베트남 경제나 베트남의 모든 외국인 투자는 호지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호지민 부동산이 막 굉장히 핫해갖고 뭐 외국 사람이고 뭐 다 온 거죠. 왜? 모든 기업이고 모든 외국인 투자가 호지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호지민은 경제 수도고 또 미국이 옛날에 통치됐기 때문에 그런 자본주의 그게 있어서 호지민 쪽으로 다 몰렸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 모든 부가 호지민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통일은 누가 했어요? 베트남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건 아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게 뭐냐면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말이에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나온 거죠.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얘들이 중점을 주는 데가 한국이에요. 이걸 어떻게 막느냐? 자, 최근 들어서 호지민의 부동산 프로젝트 허가를 안 해줘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요 공급을 얘는 조절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는 내국인 거는 절대 아니니까 외국인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걸 봐야 되잖아요. 또 외국인은 30%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허가를 내준 거에 대해서만 30%를 받을 수 있는데 베트남 정부가 호지민의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을 안 해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좋은 물건 사고 싶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하노이하고 다낭은 뭐예요? 계속 허가를 내줘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낭이나 하노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호찌민에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뭐 기존에 있던 물건 사고 팔고는 많은데 호찌민의 신규 프로젝트는 향후 3년간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하노이나 다낭 쪽은 최근에 많아요. 그래서 하노이 쪽이 지금 핫하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호찌민이 뭐 34평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한 3억에서 4억. 이거는 뭐 그 학군이나 이런 거 좋은 데 기준으로 하면 3억이나 4억인데 하노이는 2억에서 3억이에요. 금액적으로 보면 하노이가 한 70%, 호찌민의 70%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호찌민에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는 호찌민 물건도 없고 이러니까 하노이를 많이 오시는 거죠.
하노이의 최근에 이제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뭐냐면 대우에서 개발한 그 웨스트레이크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 서울을 중심으로 웨스트레이크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는 외국인 거는 오픈하자마자 3일 안에 다 팔렸어요. 물건이 없어요. 거기에 왜냐면 이제 대우가 뭐 하면서 뭐 지하철역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가들 들어가고 우리나라 이마트 뭐 CJ 다 들어오고 거기에 베트남 그 관공서 다 집어넣고 위에는 외교단지까지 만들어버렸거든요. 그 하노이가 지금 서울하고 있어요. 웨스트레이크라는 게 제일 이제 유명한데 그 바로 옆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또 롯데가 이제 개발해서 또 뭘 해요. 그러니까 하노이 쪽은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호치민을 가보시면 없어요. 호치민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2군이 이제 2군이라는 게 우리 강남인데 2군을 개발해야 되는데 2군이 프로젝트가 승인이 안 나니까 개발해야 되니까 지금 개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9군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저희 나라로 얘기하면은 서울 기준으로 하면은 저기 이제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나 용인이나 뭐 이 정도 떨어진 데로 이제 개발해 나가는 거죠. 탈도심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정도 개발하고 있는 거고 2군이 알짜배기 땅이고 강남 땅이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승인을 안 해주니까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하노이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이게 계속 갈 수는 없고 호치민이 또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호치민의 2군 정도를 보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호치민 2군은 이거는 투자를 나중에 뭐 분양을 하든 개발을 하시면 2군에 뭐가 되는 거는 무조건 투자를 하시면 이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저희 나라 강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1군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광화문이나 뭐 이쪽인데요. 바로 다리 건너서요. 다리 건너서고 얘들이 중국 푸동을 보고 만든 땅이에요. 그래서 2군 쪽이 개발이 가장 잘 될 거다. 근데 이제 분명하게 이제 분양을 하면 무신장 비싸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롯데, GS 이 두 군데가 여기 개발하려고 땅 갖고 있어요. 근데 땅은 롯데 땅이 훨씬 좋죠. GS는 좀 떨어져 있고요. 롯데 땅이 좋아서 아마 요거는 호치민 하신 다음에 2군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단기적으로 또 투자를 하시려면 계속 고민하는 하노이 이쪽을 보시면 돼요. 근데 자, 베트남 투자를 하실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지하철이에요. 원래 지하철이 2년 전에 개통을 했어야 돼요. 2년 전에 지하철을 개통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개통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호치민 같은 경우는 일본 돈으로 지하철을 시작했어요. 일본 자이카 자금을 투입을 했는데 호치민시가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고 완공을 못 짓고 있고 하노이는 중국 돈으로 했는데 중국 기술력이 떨어져서 못하고 있고 근데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 하노이가 먼저 개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지하철역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지하철역이 완공이 되면 지금의 베트남 부동산 지형도가 바뀌어요.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강남이 뜬 게 언제죠? 강남이 뜬 게 언제? 70년대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강남이 언제 떴는지. 강남역하고 고속터미널 때 언제 떴어요? 2호선 개통 때예요. 2호선 개통이 언제 됐어요? 기억나세요? 처음에 2호선이 순환선이 아니고 당산역까지 가고 당산철을 건너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았어요. 이렇게 된 거는 한참 뒤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온 데가 어디죠? 강남역이 그때부터 뜬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이 지하철이 되면 아마 이제 그때 되면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베트남은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하노이 쪽으로 가시는데 하노이 쪽에서도 이렇게 지하철역이 생기는 라인들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호치민 쪽은 딴 거 보실 거 없고 2군. 제가 2군 말씀드렸어요. 2군. 그거 생각하시고 베트남은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세금이나 이런 문제는 베트남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안내를 드리지 않아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쪽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은퇴를 하시고 내가 살고 싶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노이 가서 사지 마세요. 하노이는 더워서 못 살아요. 어떤 분은 호치민이 덥다고 생각하는데 호치민은 항상 덥고 하노이는 여름에 엄청 더워요. 호치민이 서늘할 정도예요. 거기 사지 마시고요. 만약에 뭐 내가 굳이 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호치민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달랏이라는 데 있어요. 달랏이는 우리나라 이제 뭐 평창 이런 데인데 그런 데 가서 사시면 되는데 거기는 이제 걱정이 아직까지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좀 걱정돼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호치민에 은퇴를 하시면
호지민 가서 사시고요. 호지민은 이제 한인들 사시기도 편하고 병원도 많으니까 은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호지민. 그 다음에 내가 뭐 농사도 짓고 좀 용감하게 살고 싶으신 분은 달라. 그 정도. 뭐 나트랑 이런 데 가지 마세요. 더워서 비싸요. 저희 나라하고 안 맞아요. 나이 드시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습기가 많으면 관절염에 문제가 생기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은 좀 고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 이민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 드릴게요. 미국은 제가 맨날 좀 얘기 드릴게요. 투자 이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투자 이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민을 갈 수 있는 나라는 몇 군데 없어요. 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딱 얘기 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유럽. 요새 그 EU 뭐 영주권 준다고 부동산 투자하면 영주권 준다고 선전하는 나라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거기는 부동산 구입을 하시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5년 뒤에. EU 영주권 받으시면 EU는 뭐 똑같으니까 그렇게 투자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은퇴 이민으로 각광받는 나라가 어디냐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은퇴 이민을 해놓고 그 금액만큼을 늘어받고 나중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퇴 이민 하실 수 있는 게 말레이시아. 그거는 은퇴 이민이 가능한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매일 전화하셔서 뭐 미국에 뭐 부동산 투자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미국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영주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걸 갖고 부동산 투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에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시면 뭐냐면 부동산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부동산 펀드. 예를 들어서 뭐 도널드 트럼프 사위가 상가를 줘요. 크게. 상가를 짓는데 그 상가에 내가 주주로 참여하는 거예요. 소액 주주로. 그게 얼마? 50만 불. 뭐 5천만 불짜리 프로젝트에 50만 불 투자하면 지분이 몇 프로죠? 1%잖아요. 1%로 소액 투자로 참여해서 5년간을 이 프로젝트에 돈을 안 빼시고 계시면 영주권을 주는 거죠. 조건이 뭐냐? 단 이 프로젝트가 망하지 않고 계속 간 경우에. 아셨죠? 자, 수익률 없죠? 수익률 없어요. 이건 수익률을 줄 수가 없어요. 5년 뒤에 영주권 받으실 생각이시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빨라요. EB5가. 근데 이게 11월 21일부터 금액이 올라요. 50만 불이 얼마나 올라요? 90만 불 올라요. 오늘 며칠이죠? 4일. 요번 주까지 신청 안 하시면 11월 21일까지 EB5 신청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뭐 출처 작은데고 서류 변호사가 서류 넣는 시점이 11월 21일까지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럼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면 못하는 게 아니라 11월 20일에 금액이 90만 불 올라가니까 90만 불에 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문제될 건 아니에요. 금액이 뭐 50만 불에 하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90만 불 되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EB5를 우리 여기 이주공사나 이런 데서 막 설명하시는 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뭐 이민 가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EB5는 제가 한번 설명을 잘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안 해서도 EB5 받을 수 있어요. EB5가 뭐냐면요. 자, 미국에 가면 미국도 막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있잖아요. 막 실업률 막 떨어지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게 EB5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이제 그 경제 특구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경제 특구 비슷하게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그 미국에다가 이제 그 승인을 해서 받아요. 받으면 이제 그게 생기는데 그게 이제 풀이 생기죠. 여기에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해서 인원을 몇 명 고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해달라. 이렇게 EB5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EB5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거꾸로 내가 미국에 영주권을 받겠다. 영주권을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해서 영주권을 받겠다 하시는 분은 내가 투자하시면 돼요. 50만 불을 넣어서 5년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시냐? 자, 회사를 하나 만들죠. 미국에다가. 회사를 만들어요. 회사 설립. 자본금 얼마나 한 100만 불 넣으세요. 100만 불 넣었잖아요. 자본금. 내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만 불짜리 사업을 해요.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네? 무슨 사업? 뭐 식당. 왜 식당을 하냐? 자, 이 조건이 뭐냐면 인원이 고용이 몇 명? 10명. 인원 고용이 10명 이상이어야 돼요. 10명, 식당 10명 고용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쵸? 100만 불 갖고 식당을 사는데 내 건물을 사버려요. 얼마 주고? 100만 불. 어떻게? 융자 받고. 그쵸? 그리고 뭐 인테리어 하면 되잖아요. 100만 불이에요. 그러고 나서 운영을 하시고 2, 3년 운영을 잘하셔서 세금 잘 내시고 인원 고용하면 영주권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뭐 5년 기다리고 뭐 펀드를 하고 뭐 그게 편하긴 편하죠. 왜? 나는 신경 안 써도 돈 맡겨놓으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EB5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영주권 받으시는 모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 EB5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EB5를 하시는 거고 내가 재산이 많고 미국에 영주권을 받아서 가시고 싶다 하면 굳이 EB5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액 투자를 해서 E2라는 게 있어요. E2로 가셔서 E2 비자를 받고 가셔서 사업을 하셔서 세금 잘 내시고 인원 고용하시고 또 영주권 신청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너무 그쪽에 뭐 하셔갖고 EB5로 그러실 생각하실 필요 없고 영주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영주권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투자로만 생각하셔야지 그거를 영주권으로 엮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제가 얘기 드리냐면 혹시 여기서 제 방송 중에서 지난번에 실비치 방송하는 거 보셨어요? 실비치의 그 시니어 커뮤니티를 얘기하셨더니 전화 오셔갖고 그거 사면 영주권 줘요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은 부동산 사다가 영주권 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뭐 하시려고 그러면 EB5라는 부동산 펀드, 간접 투자, 개발 투자에 하셔서 하시는 방법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해서 회사 설립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가시면 영주권 받으시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면 되는 거지 너무 영주권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하고 영주권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혹시 뭐 여기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미국 뭐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드리고 좀 질문을 받고 질문에 대답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아마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미국 부동산 동향이 어떠냐는 거예요. 자,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미국 부동산은 사실은 지금 불경기로 가야지 정상이에요. 불경기로 가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미국은 10년 주기거든요. 10년 주기로 따지면 작년부터 꺾였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꺾이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은행이자가 너무 싼 거야. 은행이자가 싸니까 사람들이 뭐야? 집을 안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싸니까 계속 사.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경기가 나빠야 되는데 미국 경기는 개인 경기는 나쁜데 전반적 경기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갈 거냐? 이제 고민거리인데 뭐 지금 또 미국에서 뭐 금리 또 낮춘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뭐 최소한 내년 선거 때까지는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내년이 이제 재선이냐 아니냐가 내년에 결정나잖아요.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부동산 경기는 당분간 또 좋을 거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수 있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데 트럼프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안 했잖아요. 금리 올리는 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금리를 더 올리기로 했는데 올리는 게 내렸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는 그렇다 해서 뭐 어떤 분들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진 다음에 뭐 구입하시겠다 생각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거는 내년 이후에나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내년까지는 그럴 일이 없다. 지금 봐서 그럴 것 같고요. 단지 그러면 오를 거냐? 그렇게 급속도로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이미 꺾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던 거는 뭐 재작년 연말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사실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한 지금 뭐 그전에 한 10%씩 인상되던 게 최근에는 작년에 한 5%, 6%, 올해는 한 3%, 4% 수준이니까 급속도로 오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완만히 가죠, 완만히 가는데 그 다음 타임에 내려가는 타임일 거예요. 그 내려가는 타이밍이 언젠지는 제가 말씀드린 내년 재선이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 현금을 다 갖고 사신다고 그러면 지금 사시면 안 되죠. 기다리셔야죠. 근데 만약 융자를 50%라도 받고 사신다고 그러면 지금 사시는 게 맞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자가 싸다 그랬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집값은 뭐냐면 집값 자체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미국 집값은 집값 플러스 이자를 보셔야 돼요. 근데 미국 이자는 오르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올라요. 모기지가.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집값은 비싼데 이자가 싸니까 지금 사도 괜찮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현금을 갖고 사신다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자체를 모기지를 할 거냐 현금을 살 거냐